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경매가 좀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자주 이제 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납관리비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납관리비 이거 어디까지 승계를 해야 하는지, 뭐 승계를 꼭 해야 하는지, 범위, 그 다음에 승계 기준. 근데 또 체납관리비 안 내면 그 다음에 단전 단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법한 건지,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라 그래야 되죠? 손해배상?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체납관리비를 냈어요. 내고 나면 그걸 비용을 썼으니까 경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조건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시면 웬만큼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치사하지만 저도 남들처럼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관리비라고 하는 건 사실 일반 건물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집합건축물 이런 게 이제 결국 보면 나 혼자 쓰면은 상관없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가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 규약을 결정하게 되고 그런 거를 관리비라는 형태로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집합건축물이라는 거는 한 동의 건축물에 뭐 여러 개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오피스텔,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집합 상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통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게 집합 건축물이다 라고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합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서 뭘 만든다? 관리 규약. 근데 이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들었다고 다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구분 소유자들의 3분의 2, 4분의 3 뭐 이런 기준을 만족을 해야 돼요. 동의를. 이거 하지 않으면 관리 규약이 있어도 효력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대부분 상가에 보면 관리 규약이 있는데 이거를 조건을 충족한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 아시고, 자 이렇게 되면 관리 규약이 어떻게 된다?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독촉장도 발부할 수 있고 이 가산금 부과하고 또 거둘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지급명령 신청도 하고 소액 심판 청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체납관리비라고 하는 건 보통 보면 이제 일반 매매에서는 잘 안 생겨요. 이유가 뭐냐면 일반 매매할 때는 계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하죠? 잔금을 치죠. 이 잔금 칠 때 뭐를 하냐면 그동안 공과금 어떻게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다 이런 걸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마무리를 짓다 보니 잔금할 때 그러면 체납관리비 이슈는 거의 대부분 없더라. 특히 공인중개사가 끼면 거의 체납관리비 이슈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많이 하는 거 이제 경공매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좋은 매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시는데 이 경공매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사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경공매에 들어가서 어떤 채무자 입장에서 관리비를 이렇게 열심히 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죠. 특히나 소유자가 그러니까 즉 채무자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관리비를 안 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비 납부 여부가 어렵고 또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럼 관리비는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소유자가 내죠. 임차인이 있으면 누가 임차인이 내죠.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못 내면 소유자가 연대해서 내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죠? 보증금 받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는 이 보증금을 받아서 임차인이 다 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결국은 대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그만큼 차감하고 잔금을 내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전유 부분, 공유 부분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다 내야 돼요. 관리비를. 문제는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예요. 소유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잔금 때 다 정리하는데 이게 경매 같은 경우, 공매 같은 경우는 원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단 입장에서도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내가 받지도 못했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뒤쪽에서 이제 뭐 판례라든가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칙은 뭐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낸다. 특별 승계인은 누구냐? 매수자라고 뭐 보통 하는데 이게 아까 일반 매매에서 쉽지 않다고 했고요. 대부분 낙찰자겠죠. 특별 승계인, 그 다음에 새로 이거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특별 승계인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뒤에 그 내용들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뭐냐에 대한 얘기와 연체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도 곧 말씀드릴게요. 자, 체납 관리비의 승계 범위 아까 공용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합건축물 18조에 의하면 공용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른 공유자가 가지는 채권 이거는 특별
특별 승계인,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신규 소유자에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공용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데 전유 부분은 없어요. 결국은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판례에서 확인이 됐어요. 특별 승계인이 해야 되는 거는 공용 부분에 한정한다, 전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미 확인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 관리인은 특별 승계인이 승계를 하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관리비, 이 일반 관리비는 전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용 부분 관리비로 생각하고 요것도 특별 승계인이 승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 뒤에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공용 부분 관리비,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데, 요 판례에서 보시면 공용 부분 관리비는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합건물법에 특별 규정을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승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은, 새로운 임차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은 승계해서 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 전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납부 의무가 있고요. 문제는 이게 공용 부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거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거는 대부분 구분이 돼요.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개개의 관리비 항목의 성질, 구체적인 사용 내역, 결국 이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냐, 그 집합건축물 전체 사람을 위한 거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협의할 때 어찌 보면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저기 한 거죠. 아파트인데 내가 1층이에요. 근데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사용하기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요런 1층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부과가 됐다라고 하면 요런 것들은 또 협의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 그래서 이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이거 공용 관리비인지 여부, 1층인데 엘리베이터 사용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잘 협의하시면 여기에서도 좀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일반 관리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관리비 역시도 보면 아까 공용 관리비인지 여부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했느냐, 개인 한 사람을 했느냐, 그걸 본다 그랬잖아요. 요 일반 관리비 역시도 집합 건물 전체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체, 그래서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공용 관리비에 준해서 특별 승계인이 승계해야 한다. 요거 역시도 대부분 판례에서 일반 관리비는 어떻게 된다? 전체 입주자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특별 승계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라고 여기도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많이 나오는 거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가보면 자, 공용 부분 요거 해 라고 하면서도 연체료도 내라고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가가지고 몰라서 그랬을까는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 이제 관리단체 같은 경우는 뭐 기왕이면 손해를 많이 봤으니 이런 거라도 더해서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연체료가 사실은 관리단별로 이 연체료를 별도로 이렇게 그 관리 규약에서 연체료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는 연체료를 뭐 단리라고 하죠. 복리, 단리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연체료를 부과를 하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이거를 복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리로 하면 연체료가 어마무시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상가 같은 경우 이제 면적이 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막 억대 관리비, 그 다음에 연체료, 이게 막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작은 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게 되면 연체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연체료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규정은 없는데, 이 판례에서 뭐라고 했느냐, 연체료는 실제적으로 그 사용자, 소유자가 내지 않은 위약벌이에요. 위약벌. 너 왜 안 내? 이거 이때까지 내. 안 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 이 정도는 네가 좀 더 감안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관리규약에서 이렇게 정한 건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이전 사람이 한 거잖아요. 자, 이전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공용관리비, 이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됐기 때문에 승계된다고 했지만, 앞 사람이 안 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법률 효과, 어떤 벌금, 위약벌, 그런 것까지도 이걸 다 가져간다면 그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판례를 한 거예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공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승계한다. 하지만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런 얘기들 지금 계속 아까도 제가 법적인 얘기, 판례 얘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거는 그냥 남들 얘기하는 것처럼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대부분 다 뭔가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분쟁이 생겼는데 그 당사자한테 근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판례, 법을 자꾸 들이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하실 때 요 내용 한번 찾아보시고 요걸 갖다가 인쇄를 하셔서 판례를 인쇄하라는 거예요. 이거 자료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한테 설득을 하시면 법으로 돼 있으니 판례가 있으니 좀 더 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관리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여튼 그거는 당신 알아서 하고 너 관리비 그거 밀린 거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단전 단수하고 엘리베이터 못 쓰게 할 거야. 너 못 들어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막 막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어떻게든 뭐 합의를 보든지 막 노력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서로 좋게 해서 합의 보고 잘하면 좋은데 너무 심하게 요구하는 경우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다 못하는 경우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관리단체가 단전 단수라든가 이런 관리 규약에 따라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단전 단수 사용 방해 행위는 사실은 단순하게 관리 규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걸 왜 했느냐? 이게 진짜 이 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했느냐? 그리고 그 방법이 적정했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계속 해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했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특별승계인이 피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이게 한겨울에 만약에 단수를 해버려요. 추운데 막 아파트에 사시는 분 단전이 돼서 막 덜덜덜 떨고 이거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납 관리비 때문에 사용 방해 행위를 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불법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사용 방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는데 무조건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만한 정도가 되면은 되는데 대부분 사실 관리소장이든 관리사무소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미납관리비, 체납관리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막 이런 게 실제적으로 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단전단수 엘리베이터 정지 막 이렇게 해갖고 내가 쓰지 못했어요. 건물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관리비는 공용건물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부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관리단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갖다가 잘 알고 협상할 때 얘기를 하시면 좀 더 유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경매나 이런 것들 할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미납관리비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관리사무소에 자 지금부터 체납관리비를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청구를 안 하셨더라도 이제 시작하시고 가압류를 하셔서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배당을 참여하신다면 그러면 저하고 안 싸워도 이거 해결이 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관리사무소는 새로운 특별승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채무자가 빚이 안 만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요.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그럼 나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거 결국 관리사무소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신다면 한번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시면 또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관리비가 그러면 무한정하게 쌓이느냐? 아닙니다. 관리비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민법에 의하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 하는 게 이자 부용료 뭔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런 물건 어떤 금전적인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관리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는 결론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년이 지난 것들은 상관없구나 라고 좋아라 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경매하다 보면 이제 등기나 이런 것들 보시면 가압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 가압류 이런 것도 보는데 관리사무소가 가압류를 걸었다. 그러면 왜 걸었을까 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관리사무소가 굉장히 적극적인 곳에서는 관리비 지급을 하라고 소를 제기해서 그거를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걸로 갖고 가압류를 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정지가 된다. 아까 소멸시효 3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3년이 지나고 더 지난 채권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관리비는 3년이야 무조건 이런 건 아니다.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관리소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심하셔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체납관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자, 체납관리비는 요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체납관리비를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요러면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서 취득세가 과세가 돼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취득세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도 그러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역시도 양도소득세도 필요경비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조해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판례가 등절이 안 돼 있는지 요거는 찾지를 못해서 얘를 인용한 고법 판결문을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특별성 개인이 인수한 후 전 소유자에게 구상을 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산입되는 부대 비용으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었죠. 뭐요? 특별성 개인이 인수 납부해야 해요. 조건 하나. 두 번째 조건은 전 소유자에게 구상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해당해요. 어떤 사람은 초기에 서로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게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전용 부분, 공용 부분 다 필요 없이 내라고 하니까 내요. 내고 나중에 이제 또 뭐 안 되는 건 소송해서 받으면 된다더라 하고 또 소송해서 근데 소송해서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건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는 인정받는데 전유 부분은 안 돼요. 낼 필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급한 거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부분 알고 잘 대처하셔야 되고요. 체납관리비 때문에 참 고민들이 많으신데 이걸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체납관리비가 거의 오늘 정리해드린 이 내용이 대부분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